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낫냐 아니면 손해사정사가 낫냐, 어떤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많이 다친 경우 내가 보상을 몇 천만 원, 몇 억 받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문가를 선임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소개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로부터 소개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소개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 설계사든 아니면 병원 원무과장이든 소개를 해준 사람이 그냥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소개를 해주는 그 전문가, 뭐 손해사정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는 잘 그런 게 없는데요, 손해사정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소개를 해주면 수임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임료를 받으면 일정 부분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실질적으로 나눠주는 게 뭐 법에 그렇게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왜냐?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임료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수임료 나눠주는 부분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10%를 책정했다 쳐요. 근데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소개를 받으면서 55%를 떼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5%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할 전문가들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일한다면은 그 일의 비중이 되게 작아지겠죠. 대충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성의 없게 처리한다든지. 그럼 결국은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 15%나 20% 수임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로가 뭐냐면, 병원으로 아마 직접 영업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병원으로 명함을 돌려요. 그냥 영업 나와서 사고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맡겨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영업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 경우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병원에 영업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안 다닙니다. 경력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영업 다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변호사가 뽑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손해사정회사에서 뽑은 직원들이 영업을 다니게 되는 경우죠. 당연히 자격증이 없고 직원들이기 때문에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무자격자들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업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경험 많고 합리적으로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아마 그거는 상담받는 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영업 직원이구나, 아니면은 경력이 많구나 작구나, 그걸 아마 느낄 거고, 자격증 사항에 대해서는요, 뭐 사무장이든 등록된 정식 사무장이든 아니면 손해사정사든 대한변호사협회나 강지박변호사협회나 아니면은 한국손해사정협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정식 자격증이 있는지 유무는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유무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를 선택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십수년간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보상과 직원이라든지 보상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처리되냐면요, 만약에 전문가 위임을 안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가 장애 1년을 먼저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2년을 제시해 보고 안 되는 경우 3년을 제시해 보죠.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자기 능력 내에, 그러니까 보상가 담당자 권한 내에서 3년 장애까지는 어차피 향후 치료비로 나중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를 선임 안 해도 1, 2, 3년 장애까지는 어느 정도 담당자 권한 내에서 이렇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보험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위임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는 5년 장애까지 인정하겠다. 대신 5년 장애를 인정할 거면 손해사정사 보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오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손해사정사 위임이 안 되고 변호사가 선임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보험사 직원들, 보상가 직원들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했다 라고 하면요, 뭐부터 파악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변호사의 지휘를 받는, 변호사의 지시를 받는 사건이냐, 아니면 막말로 변호사 사무실에 있지만 그냥 브로커, 그냥 일반 정식 사무장도 아닌 명함만 있는 사무장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냐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사이트를 검색해 보겠죠. 그러면은 이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송무팀에 물어봐요. 송무팀에 물어봤는데 그 변호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보험사에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몇 건이냐, 그리고 과거에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몇 건이냐 라고 하면 뻔히 나옵니다. 그러면 송무팀에서도요, 아, 그쪽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 안 맞으면 소송 들어갑니다 라는 거, 아니면은 아,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때까지 처리한
적이 없는데, 소송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보험사 직원은 이거를 절대 소송을 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분류를 안 한다라는 거죠.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도 이런 사무장들이 맡긴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맡긴 사건하고, 장애진단서 끊어오면 5년까지는 한번 심사 올려볼게요. 7년까지는 올려볼게요. 자, 연구장애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연구장을 생각해요. 근데 최대 한 10년까지는 자기가 심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소송을 거래 안 한 사건에서는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보험사가 연구장애 인정을 안 해요. 안 한다고 하면요, 자, 일반적인 영업직원들, 손해사정사나 무자격 사무장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송을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보고도 안 돼 있는 사건이에요. 회사에 보고도 안 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의뢰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을 결국 설득해서 소송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 가서 만약에 신체 감정 갔는데 장애가 안 나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결국은 합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렇게 합의하고 저희한테 상담 들어온 사건 중에요, 금액이 몇 억까지 차이 나고 두세 배 이상 차이 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금액을 산정해봐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을 때도요, 산정하는 게 터무니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그냥 일단 금액부터 제시를 해놓고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위임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일은 금액이 작게 나오든 장애가 안 나오든 이런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진행했을 때 얼마까지 나오겠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송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 아니면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내야 되는 사건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전문가 선임하지 마세요. 혼자 하셔도 충분히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확실히 답을 드려요. 자, 금액 얼마 예상되는데요, 이거는 보험사가 아마 절대 안 주려고 할 겁니다. 무조건 소송했어야지 이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전문가 선임하지 마세요. 손해사정사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자, 장애 몇 년 주장하시고 금액 얼마 주장하시면은 보험사가 그거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전문가 선임해서 수임료 소비하지 마시고 그냥 합의하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를 클릭하시면 저희 전화번호하고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도 소송 유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한시장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 장애진단서 만들어서 어차피 한시장애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금액만 보험사하고 담당자하고 맞는다면 결국 합의하셔도 됩니다. 근데 연구장애가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장애다 라고 한다면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 보험사 담당자 권한에서는요, 연구장애에 대한 결재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는 이렇게 하겠죠. 손해사정사가 위임돼 있다 라고 하면은 손해사정사한테 결재 안 떨어진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손해사정사들은 결국 의뢰인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결재 안 떨어진다, 그럼 소송 가도 되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요, 이 담당자 말고 송무팀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연구장애로 산정해서 합의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중에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제가 근거를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